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집을 몇 채 살 돈인데 1,000만 원이라는 현상금까지 정부에서 걸어놨거든요. 국가적으로는 아주 큰 사건이었던 얘기입니다. 범인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자 사회는 충격과 경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충격과 경악. 어떤 사건이죠? 궁금한데요. 때는 1980년 11월 13일. 누나, 나 우체국에 우표 사고 올게. 중학교 1학년 윤상이가 우표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윤상이가 너무 늦네. 하지만 늦은 저녁이 다되도록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그때 울리는 전화 한 통. 여보세요? 당신 아들을 감금시켰어. 현금 4천만 원 준비하시오. 네? 우리 윤상이를요? 저기 우리 아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잠깐 기다려. 엄마,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당신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현금 4천만 원 준비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군가에 여보세요? 의해 유괴를 당하고만 윤상이. 윤상이는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전교 회장을 할 정도로 밝은 성격에 전교 1, 2등을 유지하는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들의 유괴 소식은 가족들을 절망케 했는데요. 유괴 발생 다음 날, 윤상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거래는 하지 않고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62차례의 전화와 6번의 협박 편지를 보내며 가족들을 피말렸던 범인. 전화 위치 추적은 되는데 3분 이상 통화를 해야지만 어디서 발신하는지 발신지 추적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3분 이내로 끊어서 전화를 위치 추적을 피한 것 같고요. 철저하게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을 농락하기 위해서 고도의 머리를 쓴 지능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상이가 유괴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자 참다 못한 부모의 요청으로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는데요. 당시엔 유괴 사건이 비밀 수사가 원칙이었네요. 근데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온 국민의 우리 사건이 윤상이를 데려간 분들, 우리 윤상이 좀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윤상이는 우리 집안에 둘도 없는 희대 독자예요. 우리 윤상이 하나를 없애면 우리 네 식구는 다 죽어요. 당시 대통령이 특별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였네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경고를 했네요. 예. 아마 두둑하게 이렇게 위로금 챙겨가지고 이윤상이 집에 가서 부모를 만나고 또 격려하고 꼭 이 범인 잡고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이 굉장히 크게 또 화제가 되고 그랬었죠. 모두의 관심이 윤상이의 행방에 집중됐는데요. 유력한 정보 제공자에겐 현상금 1,000만 원을 걸었고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본부가 따로 꾸려졌으며 수사 인원만 2만 3천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2만 3천 네네. 명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윤곽은 전혀 잡히지 않는데 오히려 검거되기 이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자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사형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자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전 범죄의 방향으로 한번 밀어봐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강한 확신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최면술사를 동원한 결과 윤상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고. 간단한 일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아니 나는 처음부터 그 체육 선생님을 좀 의심했어요. 걔가 어떻게 했고 뭐 어디 갔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인데 난 그 사람이 뭐 살해했다 뭐 어쨌다 이런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알고 있다. 그 윤상이의 행방을. 수사 10개월 만에 용의 선상에 떠오른 체육교사. 놀랍게도 윤상이의 체육교사인 주영형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괴 다음 날 이미 윤상이를 살해했던 것이었는데요. 어머머. 1년여 동안 가족이 붙들고 있던 희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유괴하고 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분노로 들끓었는데요. 현장 검증 무렵이 아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겨울이 유난히 또 추웠고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현장 검증하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저놈 때려 죽여라, 뭐 거기다 묻어버려라 하는 그런 그 소리도 굉장히 컸고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끔찍해서 그 후에는 그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었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 선생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범죄 행위를 아유 어머님.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윤상이가 좀 몸이 불편해서요. 선생님, 윤상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윤상이가 마침 저를 잘 따르니까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윤상이를 잘 챙기고 배려했다는 주교사. 스승이란 사람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평소 도박을 즐겼다는 주교사. 아우 짜증나. 아. 도박 빚이 1,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부유한 집안의 윤상이를 유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도박 빚을 갚기 어려운 생활 형편도 아니었고 그의 부모 역시 상당한 재력가로 파악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였어요?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윤상이가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죽고. 사실 저 장면에서 더 분노가 또 네. 절대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비닐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유괴를 하게 됐을 때 이 유괴범과 피해자에 있어서의 사전 면식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살려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괴범과 피해자 간에 있어서 이미 면식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려둔 상태에서 그 피해자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바로 범인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면식범이 아닌 경우보다도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상이를 유괴하고는 태연하게 부모님을 찾아온 주교사. 어머니.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다 도울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머. 그랬던 너무 사건을 진짜 끔찍하다. 윤상군의 부모를 위로하고 심지어 수사본부에 제발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불편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필이면 나를 만나러 나왔다가 변을 당하다니 이 무슨 일입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모든 협조할 테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님,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도 응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상이가 지체부자의 학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 윤상이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해줬으면 저런 것만 보면 누가 이제 범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범인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누구도 범인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두 얼굴. 와, 진짜. 사실 주교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데요. 이 범인이 아주 적절하게 알리바이를 잘 대처를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출석부에 다 기재도 돼 있고 또 자기 부인의 그 진술도 일치하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범인이 명문대 출신에다가 또는 외모도 아주 헌출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후광 효과가 있었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명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ROTC 출신의 대학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소위 엘리트 교사였던 주영형. 평소 생활에 대해서 주변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의 표본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비교적 그 주교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 사건 나고 나서 역시 뭐 그분들도 아주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런 그 표정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도 좀 좋았군요. 범인임이 밝혀지고도 평소 주교사를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평이 대부분. 수사했던 형사들조차 그에게 호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겁니다. 호감을 느낄 정도. 육감적으로는 당시 수사관들도 이 주교사가 맞지 않냐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육감을 격파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평판 줬죠. 심지어는 피해자 부모님, 저 학생의 부모님들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동선 파악했더니 동선도 안 나오죠. 공격을 하려고 하니 좋은 면모만 계속 나오니까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감이 계속 무너진 거죠. 그 랩핑 이펙트라고 그래. 랩이라는 게 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지 효과라고 하는데 외관상으로 정말 괜찮은 직업군에 속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연쇄살인이나 막 큰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교사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포장지 효과 중에 거의 최초 모델이 아닌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외향적인 모습을 갖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감형의 얼굴을 가졌다라든지 뭐 좋은 직업군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판사나 검사 아니면은 뭐 종교인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권위자들한테도 좀 더 그 권위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심리 분석에 참여하시던 그분도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와 교사가 거의 동격이었던 시절. 맞아요. 그렇죠. 교사가 그것도 스스로 자기 제자를 죽였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네네네. 보셔도 아무렴 그 도박비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또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막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앞서서 전문가들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도박빚이라는 건 네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1천만 원이라면 사실은 지금으로 치자면 억대의 네네, 그렇죠.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이렇게 긴 시간을 끌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거는 온 국민을 속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뭔가 도박빚이라고 하는 드러난 요인 말고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뒤에 있을 이 거라는 사람 내면의 생각을 어떤 그런 해봐야 예. 되죠. 아, 그럴 수 있겠네. 주영형은 왜 사람들을 속이며 1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걸까?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범행에 있어서의 목적이 약간 변질되어 갔다. 더 이상 그 자기가 그 유괴의 대가를 돈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를 어떤 충격으로 빠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또는 경찰 이런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도 본인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한국 사회를 흔드는 데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본인이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한 것은 아닌가. 이거 게임으로 본 거예요, 그냥. 한번 잡으려면 잡아봐라. 네, 대통령까지도 교서로 해갖고 잡히면 가만히 안 냅둔다고 했는데 텔레비까지 나가고 그렇게 장난친 거는 다 무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나를 능가할 머리는 없기 때문에 한번 잡으려면 잡아봐라. 내가 인터뷰까지 했는데 너네 나 범인인 거 모르지? 근데 너네 다 바보야. 이렇게 즐겼다는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면. 또 하나 충격적인 건 주영형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둘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윤상군의 가족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를 대신 쓰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눈화편으로 2천만 원 준비하시고요. 돈은 공중전화 앞에 두세요. 잘했어. 특히 이 양은 윤상군의 시체를 안매장하는 걸 돕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제자를 끌어들였잖아요. 공범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주영형의 여제자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고생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도왔던 걸까?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여고생들과 자취방을 꾸려 이중 살림을 했던 주영형. 뛰어난 학벌은 물론 훤칠한 키에 미남 선생님이었던 그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뒤 자연스럽게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 공관이? 빵 사왔다. 배고프지? 그래. 먹고 해야지. 자, 먹어. 어때? 맛있지? 네, 맛있어요. 그래. 너 선생님 나온 대학 가고 싶지? 당연하죠. 면담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해. 아, 맞다. 내일 캠핑 가려고 하는데 생각 있으면 올래? 같이 공부도 하고. 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뭘 생각을 해. 같이 가자. 뭐 선생님이 어때? 그렇게 가까워지면 개별 면담을 핑계로 학교 밖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결국 사제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평판이 좋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유부남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지금처럼 통신과 그렇죠. 지금 같은 SNS가 건 뭐 말도 발달하지 안 되는 않은 얘기인데. 사회라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투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범죄학용으로요. 그러니까 얼굴을 두 개를 가진 거죠. 뭐 다혈질적인 기질도 보이고 가끔 설렁설렁하는 것도 있고 또 선생님인데도 뭐 음주가무 좋아하는 식으로 약간 좀 틀이 벗어나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치밀했다는 얘기예요. 맛있어요. 맛있네. 아, 맞다. 선생님 채점할 거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 그렇긴 한데 내일까지 해줘야 되는 거라. 내가 널 제일 믿고 사랑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응? 선생님 말만 잘 들어. 도와줄 거지? 주교사에게 농락당한 여고생이 수십 명. 학생들은 어쩌다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걸까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게 감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까지 다 들어가서 넌 잘할 수 있어, 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종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명석한 머리에다가 이것까지 이제 결합이 되니까 거의 무적의 범죄자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를 유괴 살해한 이유가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관찰했던 그 해당 담임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뭔가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아주 과격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철저하게 적어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뭐 본인 스스로가 악용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실체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주위 사람들이 그 효과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라는 주영형. 검거되기 전 수사의 압박을 느끼자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먼저 죽어줘. 나도 따라 죽을 테니까. 날 사랑한다면 네가 먼저 죽어줘. 나도 곧 따라갈게. 정말이죠, 선생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럼 사랑하지. 주교사의 말에 휘둘려 범행을 도운 여제자 중 한 명은 수면제 4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고 다른 한 명도 죽기 위해 자살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검거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그 여학생들은 나이도 어리고 뭔가 판단 능력도 별로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 성숙도 안 된 상태에서 겉으로 봐서 굉장히 괜찮게 보이는 스승이 자기를 지목을 해서 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먹게 되냐면 나는 선택받았다. 약간에 있어서의 그 비교 우월적인 그런 어떤 심리도 있을 거라는 거죠.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치 살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공범이 되는 거를 인지하면서도 그냥 우리 사랑하는 그이가 시키니까, 남자가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동조화 현상 있잖아요. 공범을 만들 때 이익을 나누는 공범관계가 있고요. 그 원한을 같이 나누는 공범관계가 있고요. 마인드 컨트롤에서 지배하는 공범관계가 있어요. 이 마인드 컨트롤 공범은 컨트롤링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시킨 대로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할 생각도 안 하고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도 안 하고요. 심지어 미성년자잖아. 이건 큰 죄를 처벌받고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 지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타고났나. 신기하네. 주교사에 조정당했던 두 제자는 조사를 받는 중에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주교사에게 배신감을 느낀 후에야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주교사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시오패스냐 사이코패스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은 있었어요. 소시오패스는 범행을 저지르고서는 그 나쁜 행위인 줄 알면서 계속 저지르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교사가 자기 제자를 살해하고 이런 건 나쁜 건 알았잖아요. 특히 공범관계에 해당되는 여성들, 그 제자들을 활용해서 공범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위협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즉 위법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그 다른 범죄자 유형을 보면 자기 행동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요. 도망가거나 은닉되거나 은폐하지 않거든요. 이 주교사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그냥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요. 또 피해자 부모님도 만나고 수사관도 만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시오패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지 않냐. 좀 성적 일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사회성이 강하고
또는 공격성, 충동성이 강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당연한 저는 그 분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83년 7월 9일 주영형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범행을 도운 두 제자들도 각각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 인간의 그 외모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소위 스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수많은 환망공상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영형. 남부러울 것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끝내 유괴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쉽사리 움직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